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읽는 고전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이슈를 찾아서 기획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입니다. 이제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제 5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볼까요? 오늘은 제 5편 1부 12권 중에서 9번째 권입니다. 그러면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제1편이 스완덱 쪽으로 또는 스완네 집 쪽으로 기억나시죠? 꽁브레이야 고장들의 명칭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 2권이 제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편은 피어나는 소녀들의 그늘에서 3, 4권, 우리 이 버전으로는 3, 4권이 제2편이었습니다. 우리 알베르틴을 만나죠. 그리고 앙드레 등등 많은 소녀들을 만납니다. 이 1, 2편, 그리고 제3편이 게르망트 쪽인데 이 스완네 쪽과 게르망트 쪽, 이게 두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운데 이 발베크에서 만난 소녀들이 있죠. 이게 큰 구상입니다. 이 구상 하에서 나머지들이 다 이어집니다. 이 잃어버린 이 시간을 찾아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조각들이 아주 많은 정교한 이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물론 5편, 6편 가면은 좀 듬성듬성하고요. 설명이 좀 뜨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그 건축학적으로 잘 구성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첫 페이지에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자인 나에게 그 뽀뽀를 해주러 오는 거 있죠. 그 기억들이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반복 변주된다는 얘기죠. 대단히 그 유기적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했던 제4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샤를리스 남작과 알베르틴이 주요 인물이었죠. 이 소돔의 세계에 살고 있는 샤를리스 남작, 그리고 고모라의 세계에 있는 알베르틴, 이 사이에서 이 동성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제5편 갇힌 여인입니다. 갇힌 여인이 9권과 10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베르틴이 갇혀 있다는 얘기죠.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편이 탈주하는 여인입니다. 한 권, 좀 두툼한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7편이 대미를 이루는 피날레죠. 되찾은 시간 또는 되찾은 시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이 좀 보이십니까? 1편부터 7편까지. 한국어 버전은 대체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이 그렇고요. 김창석 선생 버전도 12권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시간인가요? 7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베케트가 읽었던 이 프랑스어 버전은 16권짜리였다 그러죠. 버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본은 한 권짜리입니다. 2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한 권짜리 프랑스어 버전이 제가 소장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제 딸이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부럽죠? 읽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 읽죠. 그런데 읽다가 군데군데 이 원어가 뭐지 찾아볼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폼을 갖고 있는 거죠. 폼으로. 인생의 10분의 9가 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버전의 번역자 이영식 선생의 각주 350번에 따르면은 갇힌 여인은 전편을 통해서 에피소드들 간의 이 유기적인 이 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구성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읽기도 그렇습니다. 듬성듬성하고요, 구성이. 해서 그 5편도 그런데 6편도 구성적 밀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영식 선생은
사진첩을 감상하듯이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전체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으니까 저도 여기 동의를 합니다. 사진첩을 감상하듯이 읽어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단숨에 읽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읽으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됩니다.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큰 윤곽을 아니까, 그리고 줄거리를 아니까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이게 지금 어떤 얘기지, 어떤 상념들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지, 그러면 전혀 다른 텍스트로 와닿습니다. 제가 읽기에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는 정말 수많은 에세이들, 그러니까 철학적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이 문학적 에세이, 음악적 에세이, 미술적 에세이, 그리고 이 사교에 관한 에세이들, 온갖 정치적 에세이, 온갖 그 에세이들의 향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에피소드들, 어떤 사건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누가 어떤 마차를 타고 산책을 한다, 또는 이 구건의 후반부에 드러나듯이 자동차 드라이브가 등장하거든요. 이 불놓는 숲에서 센느강, 파리의 곳곳을 이루는 이 자동차 드라이브,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일부가 있고 나머지들은 이 화자의 수많은 상념들, 또는 몽상들이 이 작품의 전면에 배치됩니다. 이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설은 듣도 보도 못했던 그야말로 놀라운 이 보물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읽는 책에서 무모하게 기획했던 이 시리즈를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잘 엄두를 못 내는 이 작품을 가까이 두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갇힌 여인이 뭐냐? 이 티치아노의 작품 에우로파의 납치를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고모라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알베르틴, 우리 마르셀의 연인이죠. 화자 마르셀. 화자 마르셀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 국언에 가서 처음 나옵니다. 네, 화자 이름이 마르셀이라는 말이 이 국언에 나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떤 부분인지. 국언 107쪽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알베르틴이 나의 방에 와서 얘기합니다. 그녀는 말할 능력을 되찾아 이렇게 웅얼거리곤 하였다. 나의 혹은 나의 사랑. 이 이야기의 수레자에게 이 책의 저자에게와 같은 이름을 주면서 나의 세례명이 뒤따르게 하였던지라. 그녀의 말은 이런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나의 마르셀, 나의 사랑 마르셀. 바로 나의 사랑 마르셀이란 말이 이 구본에 등장한다는 것. 호사가들은 화자 이름이 마르셀인 거 알겠는데 그게 어디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국언, 이 버전으로 국언 107쪽에 나옵니다. 이 마르셀이 고모라의 세계에 빠져 있는 자신의 연인 알베르틴을 파리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이란 게르망트 공작의 집의 한 켠이죠.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기이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을 보면 이렇게 진술되어 있죠. 나의 번님, 알베르트님이죠. 알베르트입니다. 나의 번님은 발베크로부터 우리가 함께 파리로 돌아온 후 나와 같은 지붕 밑에 기거하게 되었고 항해 유람 떠나기를 단념하였고 알베르트니 이 배를 타고 유람을 떠나기로 했었죠. 근데 내가 의심하니까 못 떠나는 거죠. 나의 침실로부터 20보 떨어진 복도 끝에 있는 장식 융단으로 치장한 아버지의 서재를 침실로 삼았고 매일 저녁 매우 늦은 시각에 나의 곁을 떠나기에 앞서 이 알베르틴이 갇힌 여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편 전체는 알베르틴을 자신의 집, 정확히 말하자면은 아버지의 서재에 가둬놓고서 함께 생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관한 정말 기이한 논술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감옥이란 없죠. 나는 사랑을 독점하니까, 거의 소유하니까 편안할지 모르지만, 정작 편안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알베르틴에게는 감옥이나 다른 바 없죠. 라 로슈푸코가 쓴 그 글을 인용해서 아름다운 감옥이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갇힌 알베르틴을 향한 욕망과 사랑, 그리고 의심과 질투의 기록입니다. 지긋지긋한 욕망과 사랑, 의심과 질투의 기록. 사랑의 심리학. 이 프로이트의 사랑의 심리학이 장대하게 펼쳐지는 게 바로 제 5편입니다. 언젠가 이 강의 2번째 시간인가요? 이성복 시인의 에세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사랑이란 우리 내면의 인형이다. 그 진술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5편을 집중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버전으로는 제 9권과 10권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정말 사랑에 관한 깊이 있는 그 논구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사랑과 이 사회학, 철학, 정말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프루스트의 사랑론은 정말 고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잠과 꿈에 관한 사유도 펼쳐지는데요. 이건 다른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8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잠과 꿈에 관한 사유. 그리고 예술론이 펼쳐지는데, 프루스트의 예술론은 되찾은 시간, 그러니까 전체를 보자면 제7편에 이 권으로 따지자면 제12권에 집중적으로 논파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죠. 우리 뱅떼유의 음악 기억하시죠? 그리고 엘스티리의 미술, 그리고 베르고트의 문학, 이 삼두마차를 말씀드렸죠. 이 예술가들이 마르셀, 즉 문학가를 꿈꾸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되찾은 시간 제7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질환, 참 대단합니다. 사랑이라는 질환, 어쩜 좋습니까? 이 그림 아십니까? 뭉크의 질투인데요. 물론 이 프루스트도 뭉크라는 화가를 많이 인용합니다. 외침이 주로 언급되죠. 이 뭉크의 질투가 이 프루스트의 이 사랑론에 등장하는 이 질투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독점욕, 그리고 그 끝없는 의심,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깊은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 줄 압니다. 사랑에 대해서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류머티스가 잠시 수그러지는가 싶으면 대신 간질 형태의 두통 증세가 나타나는 일단의 특이 질환들처럼 치유될 수 없는 병이다.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사랑스러웠다가 잠시 또 발작하는 그런 특이 질환처럼 치유될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견디지 못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발명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한 문장만 더 보면은 질투심에 휩싸인 의혹이 가라앉는가 싶으면 다정하지 않다든가 혹은 앙드레와 죽이 맞아 나를 아마 비웃었을 것이라든가 등의 트집을 잡아 나는 알베르틴을 비난하곤 하였다. 이렇습니다. 사랑스럽다가도 이 동성애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앙드레와 둘이 어떤 얘기만 나눴다 싶으면은 또 온갖 의심을 하고 질투를 하죠. 그리고 이 앙드레와의 만남, 또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합니다. 정말 치사하죠. 구차하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까? 질투 때문에 온갖 상상을 다 동원한다는 얘기죠. 네, 이
사랑이란 질환과 함께 이 질투에 대한 진술들 한번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질투를 통해서 바라본 사랑의 심리학. 저는 정확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란 또한 구마술로도 몰아낼 수 없는 악마이기도 하며, 구마술 아십니까? 퇴마술이라고도 하죠. 이 마귀를 몰아내는 이 기술. 무당들이 주로 하는 거죠. 질투란 또한 구마술로도 몰아낼 수 없는 악마이기도 하며,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강생하여 끊임없이 다시 나타난다. 우리가 온갖 질투를 깡그리 박멸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항구적으로 곁에 간직하는 데 도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악령이 더 비장한 다른 형태 하나를 취할 것이니 그것은 오직 강압적으로밖에 여인의 절개를 얻지 못하였다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이다. 그러니까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해서 질투를 박멸하고 영원히 내 여인을 소유했다고, 독점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악령이 더 비장한 표정으로 등장해서는 너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밖에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사랑 체험에 빗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일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어느 때만 그러면 온전히 내 연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마르셀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알베르틴,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이 갇혀있는 상태도 아니고 잠들어 있을 때, 이 잠들어 있을 때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밀레이의 오피리아의 죽음, 이런 작품 기억하시죠? 햄릿에 등장하는 이 오피리아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화가들에게 소재가 됐었죠. 오피리아. 다시 얘기하자면 죽음 같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온전히 내 사랑은 내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프루스트는 마르셀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르셀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일까요? 늘 물어야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했는지,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좋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성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런 진술이 있어요. 그 몸뚱이를 나의 시선 아래, 나의 손아귀에 둠으로써 나는 그녀를 몽땅 소유한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녀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맛보지 못하던 느낌이었다. 그녀의 생명이 나에게 복속되었고 나를 향해 가벼운 숨결을 발산하고 있었다. 잠들어 있는 알베르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념을 쭉 펼쳐갑니다. 잠자고 있는 연인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다의 미풍처럼 부드럽고 어느 달빛처럼 요정 같은 그 은은하게 들리는 신비한 발산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는데, 그것은 곧 그녀의 잠이었다. 그 잠이 지속되는 한 나는 그녀에 대한 몽상을 펼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녀를 응시할 수 있었으며, 그 잠이 더 깊어질 때에는 그녀를 만지고 포옹할 수 있었다. 그럴 경우 내가 느끼곤 하던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정물들 앞에서 느낄 수 있을 것에 못지않은 순수하고 비진료적이며 신비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조금 깊게 잠들기 무섭게 단지 식물이기만을 그쳤으니 그 주변에서 내가 결코 실증 느끼지 않고 무한히 음미할 수 있을 신선한 쾌락을 느끼면서 몽상에 잠기곤 하던 그녀의 잠,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온전한 풍경이었다. 조금 더 볼게요. 아쉬우니까. 그녀의 잠은 나뭇가지들이 겨우 흔들리고 누구든 모래 위에 누워 물결 부서지는 소리에 한없이 귀를 기울일 호수처럼 고요해진 발백만의 보름달 가득한 밤만큼이나 고요하고 관능적으로 감미로운 무엇을 내 곁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질병이 도달한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언어죠. 비참해서 아름다운 그런 언어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들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 프루스트가 사랑이라는 이 질환을 바라보는 시선들 잘 보십시오. 정말 냉정합니다. 20대 사랑의 모습이죠. 20대 초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 이 밀레이의 그림 오피리아의 죽음과 함께 이 문장을 보시면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은 이쯤 하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갇힌 여인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소설에서 제가 주목할 것은 이 근대 문명에 대한 이 프루스트의 관심입니다. 전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할머니와의 전화 기억하시죠? 이 동시엘에서 할머니와 전화하면서 전화에 대한 상념들, 근대 문명에 대한 이 에세이들이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자전거 대단한 이 문명의 이기였습니다. 교회 산책이 가능해지죠. 이 근대의 문화에 대한 책 읽으면은 자전거가 반드시 등장하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합니다. 이 국언의 맨 마지막 이르면은, 그리고 기차 얘기는 많이 얘기했었죠. 할머니와 함께 타고 온 기차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메르드랭의 그 성 있죠. 이 성으로 가는 기차 여행들. 카메라도 대단하죠. 인상주의의 등장과 카메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도 할머니를 사진으로 찍어주죠. 생누가 말이죠. 그 카메라. 대단한 인상을 보여주죠. 인상주의의 이 그림들과 이 카메라의 관련성. 정말 재미있는 이 테마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등장합니다. 비행기. 이 르 꼬르비지에란 건축가 기억하시죠? 르 꼬르비지에는 비행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 미래파 화가들이나 그 예술가들은 근대 문명, 현대 문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죠. 프루스트도 예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중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20년대 초반까지 발달한 그 근대 문명에 대해서 프루스트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요.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서도 이런 근대 문명에 관한 묘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프루스트의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서 말이죠. 이 구근에서는 각별하게 비행기와 관련해서 참 짧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닻을 내리고 쉬고 있는 비행기들 사이에서 바다를 한 차례 둘러보고 싶은 어느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모래 위로 끌어서 진수시키는 보트처럼 정비사들이 힘들게 끌어내는 비행기가 매 순간 우리의 눈에 띄었다. 네, 이게 이 초기의 비행기들은 뭔가 이렇게 쭉 달리면서 시동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가 이 크랭크를 돌려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 엔진의 시동이 걸렸고 비행기가 질주하다가 도약하더니 드디어 부동 상태로 변한 듯 수평적 속도에서 문득 장음하고 수직적인 상승으로 변형되어 뻣뻣해진 황홀경에 잠겨 직각으로 천천히 치솟곤 하였다. 알베르티니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한 후 돌아온 정비사들에게 이것저것 묻곤 하였다 하면서 이 비행기의 상승과 이 상상력이 어떻게 만나는지 또 멋진 이 상념들이 펼쳐집니다. 이 근대 문명을 바라보는 프루스트의 시선.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테마입니다. 우리 기차 얘기했었죠? 카메라 얘기도 했었습니다.
전화하기도 했었고요. 비행기.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논문을 쓰거나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근대 문명의 산물들과 이 상상력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주목하시면은 아주 멋진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이 작품에는 많은 그 문학 작품들이 등장한다고 했죠. 라신느나 몰리에르, 고전 희극들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모리스 메테르링크의 작품들, 특히 이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아주 유명한 오막 희극입니다. 이 희극은 오페라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국원에서 집중적으로 인용하는 드뷔시가 만든 이 오페라죠. 그리고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묘사한 그림입니다. 멜리장드가 여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펠리아스, 자신의 이복형의 아내인 멜리장드를 사랑하는 운명적인 사랑 얘기입니다. 메테르링크는 벨기에 작가죠. 우리 오늘 읽는 책 시간에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3권짜리 우화들. 이 시간에 아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이런 작품들을 알아가면서 또 찾아서 읽는 것도 이런 대작을 읽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서 이 그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구글링을 통해서 이 펠리아스 멜리장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읽는 재미가 더 커질 겁니다. 네, 무모한 도전, 잃어버린 시절 찾아서 9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